안녕하세요, 이동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문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뭐죠? 허블밭의 파수꾼입니다. 와, 이게 좀 다르네요, 제가 봤던 거하고. 네, 믿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보면 뭐 공식 라이선스 번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공경희 씨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가 올해 초에 올해 새로 오. 정영목 씨 번역으로 나온 판이에요. 영문학 번역의 또 대가 중에 한 분이시죠, 네네. 정명석 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나름 희귀본인데, 그림이 들어있네요. 네, 그 믿음 세계문학 초판이에요. 이게 이제 일세 1판인데 인지가 있나요? 인지가 없는데 그 저자 사진도 있고 표지 그러네요. 사진이 있죠. 표지 그림 커트가 되게 그렇죠. 귀엽다. 이렇게 했다가 셀린저 재단이 지랄을 한 거죠. 야, 우리 책은 이렇게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가자. 약간 외국식, 어. 미국식 표지죠, 이런 게. 네, 뒤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죠? 이렇게 음. 하다가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바뀐 거죠. 발전시켜서. 네. 사실 요게 민음사의 전형적인 표지와 그때 디커버죠, 사실은. 네. 근데 그래서 왜 유난히 좀 다르다 싶었는데 네. 셀린저 재단에서 좋아하지 않았고 태클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믿음사파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가장 이렇게 오른쪽 요게 최신 번역본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삼중당 문구로 양병탁 선생이 번역한 표지는 세잔의 그림이네요. 네네네. 세잔 그림이 표지로 있는 76년도에 나왔던. 되게 귀여운 문고판 책이 또 있네요. 어쨌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해외 소설 1등이 저는 대면이나 뭐 이런 책일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뭐 누적 판매분으로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6천만 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많이 팔린 뭐 어린 왕자에 비하면 뭐 아직 좀 뭐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대단히 많이 팔린 책이고 대단히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네. 의외다 싶어서 과연 그럴만한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16세 고등학생 네. 홀든 콜필드가 네. 퇴학을 당하고 뉴욕에 있는 집에 가기까지의 3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삼청반적한 일으로 가장 깔끔하게 줄거리 요약하신. 역시 인간은 노력하면 된다니까. 그런 짧은 이야기죠. 사실 줄거리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고, 그죠? 그렇죠. 네. 소설의 어떤 큰 내용은 그런 어떤 설정보다는 이제 그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이 책의 일단 장점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읽고 나서 이게 참 이런 면은 참 좋은 것 같다.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예? 물론 이제 반발도 많았는데 처음 나왔을 때 이 10대들의 50년대 10대들의 언어들 막 쓰는 은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살렸다 맛깔나게. 그 다음에 문체와 리듬감이 굉장히 좋다.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장점은 그 두 개다. 그 문체와 10대들의 어떤 언어들을 언어들을 이제 잘 소설에 녹여내고 있다. 네. 그게 장점이다. 그리고 졸라 짜증난다. 그게 너무 잠깐만 장점이 너무 박하지 않나? 이렇게 유명하고 많이 팔리고 위대한 소설로 평가받는 이 책을 네. 딱 두 개만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다른 장점은 없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별로 이렇게 근사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사한 이야기는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장점을 깔았으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남 실장이 이 책 언제 처음 읽었어요? 저도 대학교 가서 읽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호밀밭에 파수꾼 이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그 명성이 압도되는 그냥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잖아요. 누구나 막 권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던 것도 부모들이 아마 사서 권해줬거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알아서 셀린저를 읽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 부모도 안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읽고 자기 아이한테 그러니까. 보냈다고 하기는 좀 너무 혁신적인 부모 아닌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남 실장 다독가, 엄청난 다독가이자 이 문학 비평에 또 큰 획을 앞으로 그으실 우리 남 실장이 보시기에 네. 근데 웃긴다 이게 네.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 실장이야 왜?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아이디 같은 건가? 네. 남 실장이 보기에 이 책이 그러면 일단 그 얘기부터 할까요?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유명해진 이유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은 아닌데 그 당시에도 이거 너무 유치하다.
왜 이런 애들 이야기를 이렇게 썼냐.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런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뭐 셀린저가 이 책이 많이 팔리고 나자 바로 은둔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렸다는 거겠죠? 돈이 좀 수입이 되니까 이제 네네. 자신을 이렇게 투영한 책이기도 한데 연이어서 여러 권의 소설이 있긴 한데 들어본 적 없는 책들이네요. 네, 이 책들은 이제 다 단편들을 계속 기고해서 단편을 묶어서 내고 이런 식의 작품들인데 그러니까 이 미숙한 어떤 10대의 순수성이랄지 아니면 뭐 냉소성 이런 캐릭터를 처음 가져온 게 미국 문학에 이를테면 그런 게 조금 현대적인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과대평가됐다. 과장됐다. 이렇게 느끼는 바죠. 사실. 사람들이 아까 왜 이 책이 왜 유명한가? 이걸 제목을 좀 질문을 바꾸면 이 소설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첫 번째는 유명해서. 그렇죠. 이건 저도 사실 우리가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읽어본 거잖아요. 네네. 유명해서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남성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죠. 위대한 문학은 하나의 인간형을 창조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10대의 반항아라는 그런 어떤 걸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저는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유추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호밀밭의 파수꾼. 저는 어떤 내용인 줄 제가 이거 읽은 게 30 넘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포기하고 뭐야 이게 지금 던지고 다시 읽었는데 제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서 어떤 내용이냐고 생각했냐면 파수꾼 이게 주로 어디에 쓰냐면 이게 이제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약간 뭘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 그런 걸 이제 무슨 파수꾼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어로 가디언 느낌이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서 호밀밭에 이렇게 미국의 대농장의 호밀밭에 거기다 이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당을 못 짓게 하려는 토착 세력과 성당을 지으려는 사람들과의 어떤 투쟁?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마침내 건설하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동산에 찌든 한국 사람인가? 약간 그냥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는 이게 이런 10대 청소년의 반항?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이름도 J.D. 셀린저잖아. 좀 이름도 약간 신부님이라고 해도 약간 믿을만하게 뭔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읽어보니까 이게 왜 호밀밭의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게? 그 이제 제목이 소설에도 나오는데 로버트 번지의 시가 있어요. Coming Through the Lie라는 시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요 같은 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원래 가사는 호밀밭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If a body meets a body인데 그 홀든이 If a body catch a body로 들은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가사를 잘못 듣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지. 야 호밀밭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았어. 왜 잡았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호밀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밑은 바로 낭떠러지야.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개똥 철학을 동생 피비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주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동심의 세계에서 떨어지는 거는 이제 어떤 어른들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홀든은 동심과 성인의 세계 그 사이에 있는 존재잖아요. 16세니까 청소년 같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결국 피비가 그 홀든이 섭으로 떠나지 못하게 여동생이 그 짐 싸들고 와가지고 나도 가겠다고 하니까 결국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비가 결국 캐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은 되는데 사실 이게 하나마나 한 소리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애들 그렇게 받아주면 그러니까 영원히 순수성을 유지하고 순수성만 추구하는 게 과연 어떤 시사점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지금 이 얘기를 따지면 호밀밭이라는 곳은 약간 순수한 어린이들의 공간, 이 유아의 심리를 갖고 있는 타락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낭떠러져 추락하는 것은 어른의 세계로 가는 건데 그걸 막는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박보의 질문을 좀 이렇게 가면 이 셀린저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은 곧 타락 이란 뜻인가요? 그럼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성장은 곧 타락이다. 그렇죠.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죠. 엄격한 그리고 이제 셀린저 자체가 나중에 이제 얘기도 하겠지만
그 젊었을 때부터 나이 어린 소녀에게 엄청 끌렸어요. 로리타 컴플렉스 같죠? 네네. 그래서 심지어 61살에 25세 그 간호사랑 뭐 두 번째 결혼인가? 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연애 기간 동안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엄청난 뭔가 체계나 율법 같은 거 비슷한 걸 막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엄격하게 유지하라고 하고 음식 먹는 거 그다음에 뭐 뭘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규율을 통해서 뭔가 그 상대를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구나. 네, 그런 그 혐의가 엄청 짙죠 사실은. 그러면 정신적으로 코르셋을 입혀서 그냥 가둬놔 버린 거네. 전조 코르셋 이런 거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쓰레기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얘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상한 건 아니지만 아니 이미 그 자체로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61세, 25세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뭐 여자랑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네네.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을 완전히 그렇게 자기가 훈육해서 완전히 가두는 성인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상계를 벗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셀린저의 어떤 생각이 너무 투영되어 있는 거죠. 호메오파티 파수꾼에는. 근데 진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래서 순수성을 그렇게 강조하려면 그게 어떤 윤리로 나아가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호메오파티 파수꾼에서 홀든이 왜 기숙사를 떠나는 걸 결정하냐 이거는 결국 제인 갤러거라는 자기가 연정을 품었던 그 여학생이 룸메이트랑 데이트를 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야. 둘이 무슨 일이 과연 무슨 일이... 잤나 안 잤나. 그렇지. 그래서 잤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빡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홀든이 뛰쳐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그 여자만 보면 막 같이 뭐 술 좀 마실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제인이 타락했다고 가정을 하고 나도 타락해질 거야. 그래서 뭐 호텔 가가지고 창녀까지 부르는 일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얘는 이제 과단성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돈만 뺏기고 뭐 배 한 대 쳐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칼루스런가 그 예전 그 친구도 만나가지고 나이 많은 친구 만나가지고 계속 막 섹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동기가 그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얘가 얘기하는 그런 순수성이라는 게 이게 상충하는 거죠 사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택시 타면 기사한테 저기 오리가 센트럴 파크 연보세요. 우리가 겨울에 어디가 이게 뭔 개소리야. 그때는 지가 되게 그게 동심머리다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 순수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장에서 되게 많은 걸 생각했는데 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이 질문이 지금 남시장 얘기처럼 왜 이렇게 모서리에 처박히냐면 이 상황 자체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자체를 일단 타락이라고 못을 박아놔 버리면 그러면 순수한 어른, 그러니까 아이인 채로 몸은 어른이고 나이가 많이 든 그 순수한 어른이 얘한테 이상형일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나이 들어 순수한 뭐라 그래요? 민폐라 그러죠. 나이 들어 순수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그걸 다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걔 민폐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셀린저, 그래서 내가 이 홀든이라는 캐릭터가 보면 부잣집 아들이야. 퇴학을 한두 번도 아니야. 여러 번 당했어. 얘 퇴학 당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 돈 많은 변호사여서 어떻게 해서도 좋은 학교 넣어줘. 근데 심지어 시작하자마자 펜싱부인데 시합하러 갔는데 지하철 한번 타서 그 도구 내리고 타서 주변에 다 민폐형이야. 얘는 책임감도 없고. 근데 오로지 영어에서만 좀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또 낙제야. 근데 되게 있는 척해. 그거 누가 이제 뭐 숙제 해달라 그러면 못 이긴 척 해주는데 막 약간 택도 아닌 걸로 해주고.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인데 징징거리는 애들 있죠. 맞아. 이게 뭐냐면 이 모성의 결핍이야. 사실 이런 애들이 뭐 엄마 다 해결해 준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왜 모성애냐면 제대로 사랑을 엄마한테 받았으면 그 자신감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못 헤쳐나가는 거지. 끼어 있는 거야. 형은 멀쩡해. 형은 단편 소설을 써가지고 잘 됐죠. 그쵸. 그래서 새로운 사례였던 헐리우드로 날아가서 거기서 성공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타락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질투야. 전형적인 질투야. 그런데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지금 나시장 얘기처럼 야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는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그 피비가 오빠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 맞아. 목적이 없어 얘는. 진짜 좋아하는 게 없다는 것은 뭐겠어요? 정말 싫어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뭘 싫어하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기가 싫은 거죠. 자기 자신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감정이 없는 상태야. 내가 A를 좋아하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민트 우유를 좋아하면 나는 초코 우유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내가 뭘 싫어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요걸 잘 생각해요. 내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거나 뭘 싫어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뭐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냐면 템퍼, 기분이에요.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 얘기처럼 기숙사를 뛰쳐나가. 이것도 뭐야? 기분이야. 그냥 기분 나빠. 이걸 전문용어로 철학에서 뭐라 그러면 분노가 되지 못한 짜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짜증이야. 근데 소설에서 이 공경희 씨는 우울이라고 번역했는데 짜증낸 인간들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남는 것들이 이제 우울이거든요. 짜증 말고 뭐가 나야 되냐면 화가 나야 돼. 화를 내면 이게 뭐냐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분노하는 거야. 내가 이건 싫어하니까 분노할 수 있어. 근데 기분이 그냥 나빠. 그러면 짜증을 부려. 여기는 짜증내는 부잣집 도련님의 진상지식이 있는 거야. 이걸 그렇죠. 요즘 독자들이 과연 좋아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요즘도 이걸 읽는다면 이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난번 어린 왕자 때도 얘기했지만 나이 든 사람이 이 책 읽고 저는 인생 책이에요. 이런 사람들 절교해야 돼요. 아니 이 책 읽고 이게 너무 좋다 이러면 절교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유명하니까 좋아한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더 최악은 이 캐릭터 너무 좋아 자기한테. 그럼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나는 이런 거 보면 진짜 배가 아파. 너무 배가 아파. 아니 왜 이따위 책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지? 내 책은 더 잘 써도 안 사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발진했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이제 이번에 읽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봤냐면 홀든이 뭔가 상실된 게 있다. 봉이 이제 2살 어린 그 엘리가 백혈병으로 죽었잖아요. 친동생. 네, 그리고 이 살린저도 그 전쟁에 참여 2차 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해밍웨이를 만나가지고 해밍웨이가 또 그 잡지에 실린 살린저 단편을 보고 얘기를 해줬나 봐요. 너 잘 쓰더라, 문체 좋더라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왔는데 그 살린저도 그 어떤 전쟁의 참상과 같은 뭔가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좀 투영해서 이 홀든을 되게 그 전후 우울한 50년대 배경을 해가지고 우울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애를 그냥 밤거리의 어떤 성인의 세계에서 홀든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구나. 근데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홀든이 만약에 이제 제인을 만났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너 걔랑 잤어? 잤어 안 잤어? 그러면서 그냥 찌질하게 나가는 거야. 못 물어봐. 못 물어보나? 못 물어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서부로 갔다고 쳐.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지랄지랄하다 걸려가지고 아빠 찾아오게 기다리고 있지. 한국이라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데 따라가서 전 재산 바칠 놈이야. 옆에서 막 이렇게 너가 맞아. 너 순수해. 이런 거 막 해주고. 하지만 입금 좀 해주고 그러면 막 우리 아빠 부자니까 해줄 거야. 돈이란 쓸데없는 거라고. 폐가 망신시키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셀린저가 말하는 어떤 뭐 짜증이나 이런 캐릭터는 그렇다고 쳐도 이 뭐 순수성을 이렇게 순수성이라는 게 되게 이용당하기 쉽잖아요. 어디 앞에 붙이기도 좋은 말이잖아. 되게 순수한 의도 막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건 그냥 막연한 성장에 대한 거부 뭐 이런 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2차 대전 그 얘기를 하셨는데 2차 대전이 45년에 끝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미국 애들은 승리한 애들이야. 그렇죠.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으로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엄청난 베이비 붐과 더불어서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그 기점이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사실 핵폭탄 맞은 애들이 원자폭탄 맞고 나서 멘붕 와서 뭐 이럴 수는 있지. 아니면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애들이. 근데 사실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물론 본토 진주만 정도가 이게 습격당했지 본토는 아무 뭐도 없었어요. 군대도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51년도에 이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확한 평가는 안 되겠지만 이때 이 흑백 갈등 심할 때였고 그 흑인의 어떤
이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사회적 신분 여러 가지로 처벌받던 때였는데 그런 거는 전혀 묘사되지 않고 그렇죠. 백인 부유층 자제 사립학교 다니는 자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지가 무시하는 룸메이트랑 잤나 안 잤나 되게 빡쳐가지고 기숙사 떠나가지고 뭐 이게 그런 어떤 2박 3일간의 뉴욕을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엄청 쓰고 맨날 택시만 타 이 새끼는. 부잣집. 어려서부터 씀씀이가지고 심지어 동생 돈 삥 뜯어가지고 맞죠. 돌려주러 가고 막.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좀 좋게 보자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유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때는 유효할 수도 있는 내용이야. 고 백인들 뭐 몇 명 어떤 사람들한테는. 근데 지금의 이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냐? 지금 독자들을 사로잡을 만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잘 모르겠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히는지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신화를 깨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어떤 신화고 특히 한국에서 많은 독자분들께서 책을 사실 때 유명한 책들을 일단 사잖아요. 이런 세계 뭐 믿는 세계문학 전하면 이제 뭐 사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데미안, 개츠비 뭐 이렇게 사잖아. 근데 개츠비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명작이야. 진짜 명작이죠. 진짜 명작이고 이거는 진짜 이런 책 그만 읽어야 돼. 진짜 이거 그만 읽어야 돼.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속대 쉽게 말하면 중2병이야 그냥. 맞아. 근데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1950년대에는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60세 정도였거든요. 네. 60세 때 16세면 한 30% 살았을 때잖아요. 그죠? 지금 80세 정도라고 하면 20대 중반이야. 20대 중반의 남자가 이거 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군대 갔다 와서 삶의 희망이 무엇인가. 근데 막 사람들이 쭉 봤을 때는 택시만 타고 다니고 막 돈 막 룸스랑 돈 쓰고 막 창녀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부잣집 아버지 막 김앤장 로펌의 대표 변호사 아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런 거 읽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안 된다. 이게 진짜 김남도 교수 옛날에 썼던 아프리카 청춘이다 같은 그런 거야. 이건 읽으면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전 번역판에 그 부분이 나와요. 뭐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 일을 난 온종일 하고 싶다 그 말이야.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거야. 물론 그것은 미친 지랄이겠지만 이게 바로 미친 지랄이라니까. 아니 미친 지랄로 옮겨놨어. 진짜 팩이 넘치는데? 역시 우리 이렇게 미친 지랄로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자도 빡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순간? 네. 근데 여기 그 구절이 생각나는데 여기 이 번역에서 보면 32쪽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네. 예,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책은 뭐 해서 작가에게 전화 걸어 자신이 받은 느낌을 말하고 싶은 책이 를 자기가 황홀하게 느낀대. 네. 난 이 책 읽으면서 전화하고 싶었어. 셀린저 메일을 쓰고 싶었어. 좋냐? 좀 아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이스 메이나드라는 일자 누구예요? 예, 소설가예요. 소설가고 그 영화 투다이포 혹시 아세요? 그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그 영화가 있어요. 구스 반 선트가 만든 예. 투다이포 그 소설 쓴 소설가인데 이 여자가 셀린저가 53세 때 이 여자가 18세였거든요. 그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이제 기고를 해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좀 잘 써가지고 기고를 했는데 셀린저가 편지를 보낸 거야. 너 하지마. 너의 그 순수성은 위태로운 상태다. 그래서 이 메이나드가 완전히 뿅 가가지고 그 예일대를 다니던 그 수재였는데 대학을 때려치고 그 셀린저 집에 가서 8개월 동안 동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가스라이팅 비슷한 걸 당한 거죠. 물론 이제 같이 글 쓰고 그 시절에 이 조이스가 한 권의 책을 또 내기는 해요. 근데 뭐 아침마다 딱 정해진 규율이 있고 그 다음에 밤에는 고전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8개월 만에 그 미래를 책임 안 지고 그때 셀린저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어떤 여자애들한테 계속 편지를 썼던 거지. 그러니까 약간 한 명만 걸려라 이거구나. 약간 그래서 잠깐 그건 배워야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셀린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알 때 은둔 작가라 그래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은둔하는 게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셀린저가 2009년도에 죽었으니까 오래 사셨네. 엄청 오래 사셨거든요. 장편 분량이 15권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발표를 안 했겠어요? 그거는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호밀밭의 파수꾼이 여전히 팔리니까 이런 어떤 출판계, 출판 권력이나 이런 데서 그걸 알면서도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신화를 만드는 거죠.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셀린저 얘기도 있고 본인의 어떤 자서전인데 한국어 제목이 원래는 At Home in the World인데 호밀밭의 파수꾼을 떠나며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야, 네. 물론 잘 지었는데 제목? 근데 이 여자도 아들들 그 등록금을 위해서 셀린저가 보낸 편지를 경매에 붙여서 팔았다고. 그건 괜찮아. 어쨌든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린저라는 그 인간에 대해서 너무 신화화를 일부러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 책을 계속 팔리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책의 홀든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제가 유일하게 좀 호감을 느꼈던 건 뭐냐면 모두각이야. 다가 심지어 그 예수에 대해서도 12제자에 대해서 뭐라 할때 빌부터 먹다 그랬나?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그런 느낌이야. 얄팍하게 알고 중2병 걸려가지고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요거만큼 아는 걸로 그냥 확 얘기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같은 건 있었을 것 같아. 그 시대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런 외국의 이게 빅네임들의 뭔가를 읽고 이해를 못하면 자기 탓으로 돌잖아. 내가 이게 좀 아니가 없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니라니까. 그냥 별로인 책이야. 지금 이게 유통기한이 다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는 이제 문체, 스타일 이런 어떤 가벼운 흐름.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이 진짜 그냥 에피소드들의 연속이잖아요. 홀든이 계속 가면서 그 성인들한테 만나서 뭐 질문 던지고 그 정도의 어떤 그 역량이 다다.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지는 못한다. 또 되게 문체가 좋고 흥미롭게 쓰는구나. 근데 이제 딱 그건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약간 제가 딱 이렇게 와서 꽂혔던 이 문장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의 캐릭터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겁쟁이라는 건 정말 재미없는 일이다. 어쩌면 난 겁이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었다. 잘 모르겠다. 어쩌면 약간은 겁이 나는 건지도 몰랐다. 아니면 뭐 어쨌다.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분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캐릭터거든요. 요 때가.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그런 거 있잖아.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니까 뭐 요 16세니까 아직 성인은 아니야. 계속 성인이 되고 싶어 해. 술 마시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성인이 되고 싶은데 성인은 아닌데 성인인 척은 하고 성인 흉내를 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자기가 잘 못할 거 봐야 두려움도 있어. 좋게 보자면 그때 그 심리. 그냥 사실 청소년이라는 게 몸은 이미 성인의 몸이잖아요. 뭐 생물학적 얘기하면 아이를 임신시킬 수 있는 성인의 완전한 성인의 몸을 갖췄죠. 네. 하지만 사회적 규범으로 해서 얘는 성인이 못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혼돈스러운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그 주제나 그 설정은 참 좋아. 하지만 참 못 썼다. 그렇게까지 보더라도 참 소설적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기분이나 자기 공상이 쭉 따라가는 게 막셀 프루스트도 그렇고 버지니아 울프도 그렇고 조이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거는 약간 사유의 깊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물론 10대의 남자 청소년의 어떤 입장을 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작가의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고민의 깊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 그 시대의 그 흐름에서는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사회적 맥락을 벗어난 지금에서는 그냥 좀 중2병 환자의 투덜거림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역시 작가의 솜씨가 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제 홀든이 그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창을 딱 열었더니 바깥에 이제 막 그 여장 남자 여장하고 있는 되게 행복해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의 몸에 막 물을 끼얹으면서 막 약간 변태 입에서 이렇게 막 분다 그랬나? 뭐. 변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커플을 보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건강하다. 홀든에 비해서 얼마나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시간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간들을 홀든은 저게 막 성인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세계라고 보는데
뭔 소리야. 근데 걔네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그 즐거운 시간을 거기서 즐기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피해도 안 주고 자기끼리 그게 더 크게 책임 있는 어떤 세계가 아닌가. 근데 그걸 좀 더 정신 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유리창, 거울 이런 건 다 자기 내면의 투사라 그러잖아요. 네. 지가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죠. 지가 여자 옷 입고 싶고, 지가 물 뿌리고 그렇게 제인이랑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성찰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홀든의 관찰에는 물론 이제 셀린저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 배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앤톨리니 선생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만지고 뭐 이런 것도 왜 집어넣은 거야. 저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니까. 변태적인 행위를 했건 안 했건 나중에 이제 홀든이 되게 그래도 이 선생님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뭔가를 해결도 하고 되게 혼자 홀든이 용서해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 장면. 진짜 쓸데없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른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걸 변태로 그냥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홀든의 눈에는 모든 남자 어른, 여자 어른처럼 모든 남자 어른은 다 별론 거예요. 다 쓰레기 같고 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처음에는 그게 괜찮아 보이지만 알수록 별로야. 근데 유일하게 그 선생님만 믿을 수 있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런 일이 당하니까 역시 여기도 이 남자도 별로야. 근데 자기도 남자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 어떤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들 중에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로지 자기가 되고 싶은 거는 죽은 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폐된 애 같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것도 어쩌면 되게 필요한 에피소드였던 거지. 그 작가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고 한 명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생각이 들 텐데 그 한 명이 없는 거죠. 그런 걸로 하려고 아마 그 선생님 에피소드 넣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삼청반점의 화요문학 하면서 남시장이 가장 분노했던 소설 1위가 이거 같아요. 호밀밭의 파수꾼. 근데 제목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한국어 제목은. 외국 제목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캐쳐 그러면 그냥 포수잖아. 맞아. 호밀밭의 포수인데. 그럼 호밀밭에 나는 이게 원제를 이번에 봤거든요. 파수꾼이 가디언이 아니라 캐쳐길래. 그러니까요. 이거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제목을 잘 지은 그 위대한 개츠비도 대단한 개츠비 잘 안 됐을 거잖아. 위대한 개츠비. 그리고 호밀밭의 파수꾼.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브레이브 멋진 신세계. 멋진 신세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셀린저는 한국 이 출판사의 저작권을 면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목을 호밀밭의 포수. 그랬으면 됐었겠어? 안 됐겠지. 근데 누가 처음에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수꾼이란 이 단어가 되게 사람들한테 깊이도 주면서 그러니까 학술적이면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붙인 사람한테 셀린저는 저작권이 한 10%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감입니다. 제목이 다 했다. 제목이 다 했다 이거는. 제목에 너무 속았다. 사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 책을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읽은 척 하실 때는 그 책 읽어봤는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좀 찌질하지 않니? 요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지. 돼요. 정답이에요. 요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읽었던 사람들은 역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 읽었던 사람은 넘어가요. 아무 대화에 문제가 없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읽은 척 하실 때는 좀 16살 걔 좀 찌질하지 않니?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 요 정도. 그렇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없습니다. 자, 한 줄 표현 그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